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톡스타 2부도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일단은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가 톡스타방 그리고 별톡방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서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그 스타분과 함께 1대1로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톡스타 홈페이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시간 동안 열려있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저 그리고 스타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종목 신청도 무료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얼른 카카오톡에도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저희 퀴즈는 내드립니다. 1부에서 퀴즈 보지 못했다고 걱정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뒤에 힌트까지 내드릴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부에서는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9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별톡방 우선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우선 바다향기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와 봅니다. 저는 대성 파인텍을 완전 물렸어요. 방탄소년단 주라고 너무 늦게 탔죠. 매수했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바다향기님 아이디가 너무 분위기 있어요. 우선은 방탄소년 관련주들 지금 상담하기에는 정말 좀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싶은데요. 잠시 뒤에 시간 남는 대로 꼭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별톡방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겠습니다. 꼬마님께서 해왕님 팬이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잠시 뒤에 해왕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톡스타 2부에서는 어떤 내용들 전달해 드릴 거냐면요. 수요일인 오늘은 해외 선물과 관련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가 난 너무 좁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투자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 코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코너 함께하기 이전에 퀴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펀더멘탈, 2번 모멘텀, 3번 밸류에이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힌트 내드릴게요. 요즘같이 멘탈이 약해지는 시장에서 꼭 참고해야 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쇼맨의 김본스타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참 시간 좀 열심히 지냈는데, 지난주는 휴일이어가지고, 지난주에 한 번 쉬었는데, 그동안 한 번 쉬는 동안에 글로벌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지금 뭐 글로벌 이슈도 많고, 지금 아시안 게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여자 단체 샵으로 단체전에서 금메달 땄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예, 그거 말고도 예, 지금 태풍도 오고 있고 지금 정말 이것저것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를 꼭 이번 주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뭐 매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해왕스타님, AG 시스템스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인사말 서로 나누기 전에 이 부분, 글로벌 주제까지 한번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글로벌 시황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글로벌 주요 이슈 가이드. 자, 운명의 22일. 오늘 22일인데요. 예, 오늘 22일인데 FOMC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 그리고 트럼프의 코멘트로 달라질 것인가? 이게 이제 글로벌 이슈로 좀 나왔어요. 근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부분 뭐 신경 쓰시는 분도 있고 사실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면 몇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이 나라의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 해가지고 과연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 파월 연준의장이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안 하면은 참 웃기거든요, 여기서. 네. 예, 좀 웃겨버리게 되죠. 예, 과연 진짜 어떻게 될 건지 이거 되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점은 도대체 우리 이주열 총재님이 맨날 안 가실까, 잭슨홀 미팅을. 네. 올해도 안 가셨는데. 예, 잘 안 가신 것 같아요. 뭐, 바쁜 일 있으면 못 가는 뭐 거죠. 가셔도 뭐 그렇게 발언권이 세질 않아가지고. 네, 국제사회에 근데 저는 좀 국제사회에서 좀 많이 좀 영향력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좀 얘기하는데, 유 교수님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뭐 궁금한 점도 있고 하는데, 일단, 자, 우리, 해양스타님 먼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 잭슨홀 미팅, 트럼프 코멘트 때문에 좀 바뀔까요? 아니면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까요? 그냥. 제 생각은 트럼프 코멘트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는 없죠. 근데 괜히 애매하게 만들어요. 애매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트럼프 발언 자체는 7월에도 한 번 있었어요. 네, 한 번 했었죠. 똑같은 네, 지난번에. 7월 초에 있었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또 한 번 비판이 이어진다고 해서 달러의 변곡이 왔다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지금 살짝 밀린다가 지금 크게 추세는 현재까지 그죠. 훼손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 3시에 의사록도 나오죠. 포커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의사록에 어떤 지금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나. 자, 금리가 아니라 지금 자산 축소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자산 축소? 네, 자산 축소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FOMC 내에서 MBS 채권 자체를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왔던 거를 2017년 작년 9월부터 이제 의사록 공개한 다음부터 자산 축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오던 건데, 자, 일정 부분 이렇게 자산 축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기 종료를 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남길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지금 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계속 MBS 채권 매입했던 거를 축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종료해버릴까? 네네. 약간 이렇게 될 이제는 가능성이 있다. 아예 이제 자산 축소 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종료를 해버리고 자산 축소를 빨리 끝내자 이런 취지의 의사록이 담길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파적인 그죠. 얘기가 당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당연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의 일환이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그렇죠. 예, 더불어 맞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자체는 굉장히 따분해요. 왜냐면 지난주에 작년이었으니까요, 인플레이션율도 0.1포인트 올라가고 뭐 9월에 금리 인상 자체 90% 이상 육박한 건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따분한 소재예요. 지금 자산 축소 관련해 갖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까 이게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회의록 내용이 이제 진행이 새벽 3시에 진행이 된다면은 자, 이번 회의록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점이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큰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맞춰서 봐야 돼요. 근데 이번엔 자산 축소가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이런 시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MC 의사록에서 자산 축소를 아예 종료하고 자산 채권 매입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뭐 약간 강경한 코멘트가 나오면은 그죠. 지금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살짝 꺾였는데 그죠. 꺾였는데 이거 다시 추세 타고 반등할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게 운명의 22일인데 22일이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온 날 그다음에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근데 사실 잭슨홀 미팅은 그냥
그냥 자기들끼리 사겨 보입니다. 그쵸. 약간 이런 살짝 생각이시죠? 예. 네. 근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게 사실 있어요. 네. 어떤 게 뭐냐면은 있나요? 지금 일정 자체를 보시면은 의사록이라든가 자 금요일날 이제 내일 오는 겹쳤어요, 일정이 좀 잭슨홀 겹쳐있습니다. 회의라든가 근데 파월 의장이 지난달에 이제 증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달러 자체가 지지를 받고 무너지지 계속 않는 그림을 올라갔죠. 그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갑자기 증언 자체로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그냥 금리 인상 안 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다가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미치는 더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 사람 트럼프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수준이죠.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진행되는 시황 자체가 달러가 한 번 더 강세를 펼쳐질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야 여기 변곡이야.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아직 확실하게 추세도 확실히. 왜냐면 떼고 앞으로 다니니까. 진행할 내용이 달러 강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야 이거 변곡이야. 야 여기서 완전 변곡 열렸어. 이렇게 판단하면 죽는 거예요. 변곡에 대한 시황은 9월 FOMC 회의 금리 인상 때 그때 가능성이 열려요.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때까지 달러 강세가 열릴 관점 확인해야 가능성이 된다. 네, 오히려 열려 있다는 걸 좀 시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용하시면 되냐면요. 그 국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추가로 이제 살짝 꺾였다가 추가로 강세를 하면 또 다시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AG 시스템스타님, 네. 그럼 트럼프가 그럼 사실 금리 인상을 지지한 사람인가요? 사실 내가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경제 안 좋아 이런 말 하면 파월이 말 바꾸면 안 되니까 네. 파월이 더 말 못 바꾸게 하려고 억지로 한 번 더 꺾어서 한 걸까요? 그렇게 고단수일까요? 부정에 대한 부정까지 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뭐 그런 그럴 가능성 정도까지 없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일단 지금 이 말을 듣고 나서 파월 의장의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트럼프의 발언을 고려해서 브레이크를 가하려면은 원래 지금 잭슨홀 심포지엄이 기회인 건 맞습니다. 네, 기회인 사실 건 여기서 맞는데. 이제 몇 번 그런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네. 2014년도 뭐 드라기 총재가 한마디 난리 난 적도 있었고 뭐. 네, 그죠. 분명히 특히 뭐 있었습니다.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사 직전에 한 2주 전에도 템포를 확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사실 파월 의장은 뭐 올해 초에 딱 3월 이후부터의 템포를 보시면은 그냥 이미 3개월 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템포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던져놨던 개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템포를 좀 지켜왔기 때문에 약간 신의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말에 대한 신의도 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상황을 좀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시적으로 바로 2주 전까지 경제 지표가 틀어졌다. 그러면 이제 바로 초래할 수 살짝 있는. 한마디씩 바꿔서 네. 하죠. 네, 굉장히 좀 경제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타입이었다면은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밀어붙여서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템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미시적으로 경제 뭐 지표들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던져놓은 정책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방향성이 이건 경제 성장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바로 그대로 금리 인상을 추진해버리는 게 파월 의장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번에 템포를 보시면은 미리 항상 연준이 하는 게 있죠. 연준 총재들이나 이사들 통해서 미리 먼저 발언을 던져 놓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장이 발언을 커버링을 들어가는데 지금 일단 애틀랜타랑 댈러스 연은 총재 쪽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2회였다가 다시 또 1회로 살짝 줄이는 좀 소심한 모습. 약간 소심한 모습 살짝 그 보여가지고. 소심한 모습 때문에 이게 그러면 뭐 1회인가 2회인가 1.5회인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플레이가 변하고 있는데 좀 간단히 정리를 드리자면은 일단 9월, 12월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70% 그래도, 이상으로 보시면 될 그래도 것 높죠.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발언을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있습니다. 보시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밴드권 자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96.5 정도입니다. 정확히는 96.5 정도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평균 라인이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고점이자 저점에서 딱 중앙 라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중앙 라인이 딱 맞췄습니다. 딱 맞췄기 때문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최근에 달러 인덱스 강세 올라가다가 왜 꺾였지?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실 텐데. 아니, 이건 당연한 거죠. 중앙 라인까지 왔고, 이제 평균가까지 왔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 변화를 줄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근데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트럼프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목적 자체가 본인이 원래 만들었었던 최고의
박스권인 103선까지 올리겠다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중간에 변곡을 줄 수가 있다는 게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변곡을 100선까지 올라가서 줄 수도 있지만 103선까지는 분명히 안 올라갈 건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일단 96선에서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던져주고선 지금 일단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100선 이상으로 100선까지 부분가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96선 정도에서 중앙값에서 머물러 줘야 기축통화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위안화에 최근 들어서 IMF에서 우리 지금 달러보다 위안화에 조금 더 비중을 줘도 되는 거 아니야? 통화바스켓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퍼센티지를 볼 때 96선에 대한 퍼센티지를 잘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은 거기서 좀 거기서 파워가 또 발생을 싶다. 하죠. 거기서 파워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안에서도 나머지 이제 지금 WTO 측에서도 지금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이 경제가 더 탄탄하네 본인들의 기축통화 같이 잘 지키네라는 분석이 떨어지면은 미국의 편을 일부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박스권은 전체적인 박스권 전에보다는 평균값은 하향할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무역 분쟁 기간 동안에는 여기 권역만 뺀다네 짧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400T 권역 안에서만 플레이를 놀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긴 했었다. 그리고 그 부분 이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연준 이사들 뭐 그다음에 은행 총재들 통해서 이 부분을 내보내곤 있지만 지금 상태에 지금 9월 이슈를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뭐 96%, 93% 다 달리고 있고 파월 의장 본인도 한번 인상에 대해서 할 거다라는 부분까지 증언을 했었기 때문에 9월 인상은 뭐 일단 처리를 절대 못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2월 정도만 정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거 달러 인덱스 올리면은 우리 연준 지금 전쟁 한다. 무역 전쟁 의미가 없다. 이거 체인지 시킬 수도 있다. 연준 총재 체인지 시킬 수도 있고 뭐 의장 체인지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해버리면은 이제 좀 겁을 먹고서 12월 정도는 그때 가서 상황 보고선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70% 정도는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제가 추가적으로 발언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지금 연준 보고서에서 내년 7월까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3%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기대치 3%라는 것만 딱 보면은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망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6월에 들어가고 나서 인플레이션 수치를 소폭 역전을 했죠. 거의 뭐 차이가 미미합니다만 일단 역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역전을 한 수치의 목적이 뭐냐? 지금 정부 측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 수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를 역전을 하니까 중국장 물량들 빠져나가는 물량 때문에 지금 채권 폭락할 뻔하다가 지금 이 물량들을 해외에서 다시 반입되는 자금 통해서 막았죠. 막아서 채권 하락 막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상방 일으켜냈고요. 일단 미국 재정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막았습니다. 다 막아냈어요. 맞아요. 그럼 그 자금으로 막아냈으면은 지금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수치 이하로 다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자금이 빠져나가서 중국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신흥국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재정 상태가 앞으로 내년 채권 발행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본인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고 딱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애매하게 낮게 유지를 해버리면은 자금이 반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태는 최소한 지킬 거다라는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수치에 맞게는 계속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금리 변동이 인플레이션 수치랑 약간 연동해서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된다. 그럼 사실상 내년 7월까지면은 지금 총 36, 92 이렇게 계속해서 3개월 기준으로 인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럼 지금 2%에서 지금 3%까지 올리려면 총 4회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92, 36 다 인상을 해야만 인플레이션 수치 기대치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도달하겠네요. 네. 그럼 딱 그 수치까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한 회차라도 빼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 회차 빼더라도 정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분석가 기준으로 해서 전망치가 적어도 2.75 이하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지게 그 정도로 낮게 본다라는 관점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철회를 내년치에서 하나 정도 뺄 수가 있다라는 부분. 내년치에서 이 땡겨서 빼든지. 이 정도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정리가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환율에 대해서 엄청 설명해드리고 뭐 이렇게 기준통화 설명해드리고 채권이 왜 미국 국채 매도되는데 왜 가격은 많이 안 빠졌는지 뭐 이거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방송을 여러 번 한번 돌려보시면서 시황하고 좀 맞춰서 보시면은 어떤 시황을 얘기하는지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고요. 그리고 톡방 들어오셔서 물으시면 되겠네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해왕스타님, 그 다음에 AG 시스템스타님 톡방에 들어오셔서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지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거를 꼭 얘기를 좀 잘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해양스타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잭슨 미팅 같은 경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FOMC 의사록을 일단 잘 지켜보자 뭐 이런 내용이고 금리 인상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원래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AG 시스템님은 일단은 지금 기존대로 가긴 가는데 12월은 조금 지켜보자. 근데 12월도 사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70%로. 네, 70%까지 70% 가능성이 높으니까. 애초에 금리 인상 자체가 네. 퍼센티지로 12월 측에서는 항상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역전이 인플레이션 역전까지 안 가려면은 뭐 그렇게 한 번이라도 빼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네, 예, 일단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요즘에 22일, 23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22일, 23일 하필 또 미국, 중국 무역 그 문제 관련해서 차가 회의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좀 몰려 있다. 좀 몰려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쓸 만한 네. 구간이지 않나. 사실 차관급 네. 회의면은 이제 둘 중 하나인데 이제 차관급으로 밀어서 그냥 이 안에 대해서 이 무역 회담에 대해서 별로 비중을 안 두겠다라는 경우에 차관급을 두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실무회담을 하겠다라는 경우에 차관급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욕심 많아요. 네, 지금 욕심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장관들이 예전에 뭐 윌버로스도 가서 한번 판을 깨뜨렸고 특히 윌버로스 같은 경우에 너무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판을 제대로 깨뜨리고 왔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장관급이 나가기도 애매하고 이제 와서 뭐 트럼프가 나가는 것도 전혀 뭐 진전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일단 먼저 약간 문어발식으로 차관급부터 보내보고 실무회담들 안을 쫙 갖고 가서 제대로 한번 얘기해 봐라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추가적으로 이제 코멘트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스타님 지난주 해외 선물 핫딜 어떤 걸 꼽아주셨나요? 저는 이제 골드랑 유로를 뽑았어요. 네. 골드라고 유로를 뽑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발표 전후에 조금 달러 인덱스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4% 달성 직전에 골드의 매도적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자, 이 지지가 형성될 때까지는 골드가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하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골드 매도적 접근을 조금 안 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어차피 뭐 반대 상품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뜨면서 전부터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강세에 대한 표현을 인플레이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발표가 떴기 때문에 골드 매도적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다 올 수익으로 조금 마감을 한 경향이 있어요. 예, 지지난주에서 주간 수익을 지속적으로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번 주 핫딜도 사실 골드를 매도를 한 번 더 보려고요. 매도 한 번 더 왜냐하면 FOMC 회의 전까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조건 자체 올라왔을 때 약간 살짝 기회가 나온다. 조건 자체가 일단 있어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건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조건. 일봉상 이 지지가 풀리면 안 돼요. 골드를 매도 보기 위한 조건 자체가. 일봉상 지지가 안 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풀리면 안 된다는 조건이 첫 번째고 그 다음 96달러 지금 갱신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럼 매도를 볼 거예요. 이게 최고의 안정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 자체가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골드랑 유로 자체를 조금 관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는 이 라인부터는 저는 매매할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 자체가 아직 달러가 강세를 표현할 기회가 여건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 해갖고 제가 이제 오늘까지 수요일인데 매매 안 하고 있어요. 골드 유로 관련해 갖고는. 아직은 타이밍이 안 나와서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안 보이는데. 쉬어야 된다. 뭐하러 해. 지금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잭슨 홀웨이라든가 회의록 자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에 대한 기회가 마련되는 상황에서 이거 이벤트 하나 또 지켜보고 가자.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급해요. 마음을 오늘 매매해야겠다. 오늘 뭐 해야 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의 나오고 해도 됩니다. 달러 다시 한번 강세 펼쳐지면 기회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점입니다. 매매라는 게 하루에 한두 차례만 하면 돼요. 한두 차례만. 그 기회를 기다리는 게 해외 선물에서 누적 수익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하루에 막 10번이고 5번이고 들어 진입 자체는요. 이건 매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기회만 포착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엿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추세 매매 정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그 추세가 딱 결정이 나면 사실 그 추세로 진입하면 사실상 쉽잖아요, 사실상. 그죠. 매매하기 좀 더 쉽고 이제 단타를 치더라도 그렇죠. 이중 단타를 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에이지 시태님, 자, 네. 그럼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 어떤 걸로 꼽아주셨나요? 저는 롱으로는 유로, 그다음에 숏으로는 롱, 달러 숏 인덱스. 하나씩. 딱 그냥 원래 정석적인 상품 두 개를 좀 꼽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롱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가 너무 뻔했죠. 이 달러 인덱스랑 뭐 유로는 원래 반대 상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유로 안에서도 지금 원래는 이제 180도 전환 차트로만 움직여줘야 되는 게 유로랑 달러스의 기본적인 정석이라면은 지금 유로랑 달러 인덱스 둘 다 지금 상방 모멘텀이 다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화 바스켓 내에서도 유로랑 달러가 너무나 강한 상승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빠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로로 인해서 반납 보이고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보이고 했지만 나머지 지금 엔화 그다음에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하방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로가 파운드보다 공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번 주 기준으로 해서 14,000원 아래까지 빠지고 나서 지지라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뭐 795 그다음에 955, 955 이중으로 만들고 나서 상방으로 튀어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꺾일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6,600선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상방을 보시고 그다음에 꺾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여기서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시황 자체는 잭슨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상 변동성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더들이 특히 이 부분을 많이 노립니다. 지금 이 딱 변곡점 부근에 위치를 해 있을 때 변곡점까지 일부러 더 차익 실현 물량들을 끌고 가요. 상방으로 더 끌고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거기서 대량으로 매도를 확 쳐버리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실 때 지금 유로는 이제 상방 구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상으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딱 이슈 한번 터질 때마다 팍팍 저쪽에서 매도를 쳐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6,600선 정도에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반대로 분석을 좀 유로하고 드리자면 달러하고 이제 약간 상반되는 거 동시에 집어주셨는데. 네, 동시 포지션으로 해서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9호선, 9호선 안에서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9호선보다 조금 아래쪽에 지금 지금 딱 50선 정도, 95.50선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서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면은 공격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지금 94.00선에서 완벽한 지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서 터닝 한번 보여준다면 제대로 터닝을 보여준다면 94선 기준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로 기준으로도 이 94선 기준에 달러 인덱스가 위치해 있을 때 매도를 치시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해서 진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봤을 때 유로 롱하고 숏 둘 다 달러 인덱스 얘기해 주셨고 우리 해양스타님 같은 경우는 골드하고 유로 얘기해 주셨는데 유로 쪽도 한번 의견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근데 두 분이 약간 비슷비슷하신 것 같거든요. 유로 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유로도 뭐 마찬가지로 저는 롱으로 보고 있어요. 숏으로 보고 있어요. 숏으로. 유로도 결국은 이제 봐야죠. 약간 시장 비슷하신데 시점 차이는 약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숏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골드를 좀 더 기대를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받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골드가 조금 포지션이 유리하게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왜냐면은 강한 지지를 하나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골드의 지지 어디 라인 정도 보고 계시나요? 자, 지금 이거 그린 선이에요. 이거 지지 밀리면 매도 봅니다, 그냥. 이 선에서 간단해요. 깨지면, 추세 깨지면. 달러 다시 한번 강세 펼쳐지면 이 지지 밀려요.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발 한번 담궈야 돼요. 안 온다? 안 하면 돼요. 무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종목 그냥 관망. 무리할 필요 없어요. 지금 파동 다 나온 지지인데 이거 밀리면은 파급 셀 수 있어요. 왜냐? 9월 회의 전까지는 강세다. 이것만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롱맨 숏맨 관련해 갖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전개될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예측을 하는 건데 골드 말고는 지금 볼 게 없어요. 특별히 뭐 시황이 나오는 거는 뭐 그렇죠. 예정되어 있는 수순 자체가 열리는 게 달러 인덱스 통화 관련해서 그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낮에 톡스타에서 무방을 좀 많이 해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는지 지금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하게 많이 설명하고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이따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겠지만은 나스닥이라든가 이제 국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왜 국선에 대해서 국내 증시 자체가 위기가 찾아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통 낮에 이제 톡스타 무료방을 통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보이는 시황 자체가 일단 달러 인덱스밖에 없어요. 보이는 시황 자체가. 그렇죠. 지금 달러가 그렇죠. 추세가 제일 좋아요. 네. 뭐든지 지금 달러 추세가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예측할 만한 여건 자체가 그거밖에 마련이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직도 오일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나스닥도 아직도 매수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일 약간 가격 안정권 들어왔다. 약간 그런 얘기도 많죠. 좀 변동성은 좀 덜하고 이제 가격 안정권 들어왔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그렇다고 치지만 터키발 이슈가 살짝 지금 잠잠한데 이것도 다시 언제 또 사고 우려먹을 때 한 번 더 우려먹을 수도 있거든요. 저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터키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쓴다. 톡스타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골드가 미친 듯이 날라 이런 상황 절대 안 펼쳐진다. 골드가 날라기보다는 달러가 올라서 오히려 골드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유로화가 안 좋은데 그죠. 유로화를 안 좋게 끌어내리고 있어요. 차라리 그게 맞는 말이죠. 지금 네. 지금 유로화가 지금 괜히 지금 터키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도.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지지 자체가 이번 한 주 내에서 한 번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이번 한 주에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 각자 두 가지씩 가져오셨는데 전반적으로 시황이 두 분 다 약간 비슷하긴 하세요. 비슷하긴 하셔서 시황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잘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움직일 만한 상품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해외 투자 핫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스타님 같은 경우는 골드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 에이시스템님은 오일하고 파운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 한번 재밌게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에이시스템님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하고 파운드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어떤 의미로 어떤 대응 전략으로 한번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사실 오일을 제가 ETF로만 대응을 가셔라라는 부분을 좀 최근에 많이 간증을 드렸었는데 이제 6호선 들어가면 6호선에서부터 50틱마다 계속해서 ETF 하나씩 들어가는 쪽으로 전략을 짜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64선까지 찍고 나서 지금 현재 67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뭐 평균 단가는 64.50 정도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량들이 ETF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선물처럼 손절컷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고려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덜 고민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인 매수세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량 자체가 ETF는 뭐 이런 짧게 뭐 300틱, 200틱 보고선 청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길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1년 홀딩하고 계셔도 손해 보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입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느냐. 일단 뭐 매수 상방으로 올라가 주는 거는 이란이랑 계속 터키가 발로 터뜨려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으로 인해서 추후 페르시아만까지 고립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량에서는 차질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중권에서 호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오일은 상방 이슈를 살짝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볼 때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장기는 거의 3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 보셔도 무방한 장기 시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대로 플레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6호선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오일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모멘텀이기 때문에 6호선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매수 물량들을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 일단 65, 64.5, 그 다음에 64.0까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매수 무집 물량들을 ETF 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방 떨어져 주면은 63.50부터 스타트해서 50 단위로 또 추가적으로 물량들 넣어주시면은 평균 단가 더 아래로 낮출 수가 있겠죠. 저는 오히려 떨어지는 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차피 장기 상방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홀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좀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파운드가 지금 최근에 저점 형성하고 나서 뭐 달러 인덱스 때문에 역시나 다른 종목들이랑 마찬가지로 전부 다 상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트레이딩하는 종목들 중에서 달러 인덱스 제외하면은 지금 전 종목들이 거의 다 상방으로만 올라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쪼시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근데 지금 이번 앞으로 한 주 동안의 플레이를 보시면은
일단 브렉시트안이 10월까지도 지금 승인 안 나게 생겼죠. 예, 승인 안 나게 생겼고 내년 이제 3월까지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실상 브렉시트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지금. 네, 그냥 영국 법안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10월까지 안 난 상태에서 3월까지 안 날 수는 없어요. 예, 브렉시트안에 대해서 그냥 일부 아니라도 분명히 타협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경제안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죠. 예, 정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권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3월 전에 다 협의를 일단 보더라도 경제 관련된 파트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관점으로 볼 때 일단 지금 파운드 자체가 달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갔지만 더 빨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매수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유로는 일단 상방 시황이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가더라도 그게 맞다. 저 친구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파운드는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평가를 내기가 애매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매수 상태를 이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숏배팅을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인들을 좀 제시를 드릴 텐데 1.2980, 그 다음에 1.3088, 이 두 라인에 대해서 매도 관점을 제시를 드리고요. 일단 이거 장기 플레이에 대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플레이는 1.2860, 그 다음에 1.2821에서 단기적으로, 시황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하방 시황으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숏이 날라오더라도 숏은 길게 가시되 매수, 롱에 대해서는 짧게만 치고선 빠져나오시라 라는 관점으로 두 가지 포지션 제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빠져나와라. 뭐 이런 시황 전략을 좀 잘 좀 세워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파운드 같은 경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로하고 좀 같이 연동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 근데 일단은 브렉시트 부분이 좀 요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주셨고, 크루드 오일. 요즘 크루드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 정말 많고, 크루드 오일에서 약간 좀 망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제 에이지스테이님은 또 크루드 오일을 오히려 더 잘하시는, 더 잘하시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사실 좀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대응 단타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단가 어차피 지금 6호선까지 내려왔고 지금 6호선 초반대까지도 내려와주면 이때부터는 그냥 플레이 그냥 장기로 ETF로 넣어버리고 단타 치는 거는 시황 추세 쫙 갈 때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박스권이더라도 박스권 제대로 위아래 상하단 박스 만들어 놓을 때 그때 기준으로 가시면은 단타 플레이는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어차피 장기 포지션 자금은 뭐 주식을 들어가시던 ETF를 들어가시던 넣으실 텐데 주식 가시는 것보다 요즘 그냥 이쪽에 넣으시는 게 더 나아요. ETF 넣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또 증시 가셨다가 물리시지 마시고 그냥 ETF로 그냥 깔끔하게 넣어버리신 다음에 어차피 소비재야.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장기로 존버로 가셔도 어차피 오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오일은 어차피 우리가 평생 쓰고 살잖아요. 네. 아니 일단 오일 캐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최근에 뭐 암호화폐로 비교를 드리자면 암호화폐 중에서 이제 소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소각.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 친구들을 소각시키면 소각시킬수록 한마디로 자사주 소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량이 좋아지는군요. 한마디로 주당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정적으로 소각하면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이아몬드랑 골드는 소각까지는 없지만 오일은 소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냥 역용하셔서 뭐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냥 저가 매수해버리고 그냥 장기 존버로 넘어가시면은 얼마든지 수익 내시는데 부담이 없는 종목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파운드에서 매도 관점을 제시를 드렸던 이유 자체가 통화 바스켓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달러랑 일단 유로 포지션 자체가 둘이서는 서로 180도 치고받고 싸움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두 종목 둘 다 일단 전반적으로 매수 모멘텀이 깔려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단타적으로 서로 치고받고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통화 바스켓 안에서도 이 친구들이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나머지 종목들은 결국에 매도 쪽으로 포지션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방의 모멘텀에 있어서 같이 방향성을 잡더라도 덜 잡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유로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더라도 파운드는 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좀 더 용이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크루드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2008년이죠. 2008년에 정말 미쳐가지고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투기 자본이 뭐든 하나 쏠리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가격 올립니다. 가격 올리는데 그때 뭐 $150 넘었죠. 그때 이제 사실 강남에 갔더니 그때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격이었어요. 지금 가격이 약 2배 좀 넘었으니까 2배 한 반 정도 넘었네요. 보니까 그때 슈퍼카 끌고 다니시면은 거의 뭐 100m 리얼 부자. 그냥 주유소 있으면 가서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제 핫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혜양님은 역시 아까 예고한 대로 골드
골드를 이제 가지고 나오셨네요. 자, 골드. 어떤 전략으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다시 또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지 밀리면 그냥 매도 한번 볼 거예요. 네. 여기서 밀리면, 추세를 깨면.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이거 지지 한번 잭슨 홀리에서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상황 여건 마련되면은 골드가 지지를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지지 밀리고 나서 매도적 포지션에 대해서 판단할 위치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한번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제 좀 번외적인 부분인데, 저는 조금, 나스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스닥.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별히 뭐 이슈 없고 그냥 골드가 그냥 추세적으로 지금 달러가 좀 더 꺾여버리면 그때는 이제 좀 나스닥도 한번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인가 아니면 나스닥은 기존에 원래 계속 보던 대로 한번 보면 된다라는 코멘트인가요? 되게 조금 보면은 조금 되게 거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주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주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 하나만 같이 볼게요. 이게 오른쪽이 이제 국내 증시고 왼쪽이 나스닥입니다. 작년에 2017년도 상황은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 하에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좀 상황으로 좀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2017년도에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오른 이유는 단순해요. 미 증시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 따라가는 근거는 뭐냐면은 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외국인 순 자산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올해부터 여러분들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이슈가 터지고 나서 유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도 미 증시는 계속 고가 갱신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증시는 어떤가요?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외국인 순매수 현황 자체가 작년과 비교가 안 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스닥으로 비교해서 그렇지 사실 S&P는 이미 신고가예요. 지금 왼쪽 S&P인데 네. 그러면 하나 질문을 이제 시청자들한테 던져보려고 해요. 자, 한국은행에서는 왜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을 방관하는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카드가 좀 쉽지가 않는 모습이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차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본 와타나베 부인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금리가 빵이잖아요. 호주가 금리가 셉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호주 은행에다 넣어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수익이 납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근데 실존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제 자금이 올린다. 그게 또 미국이면 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한국은행의 근본적으로 본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하는 위의 고위층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딱 하나예요. 미 증시가 거품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계 부채랑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출을 막냐, 아니면 가계 부채를 잡냐, 두 가지의 선택로에 놓여 있던 거예요. 한국은행 자체가. 그럼 가계 부채를 잡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럼 한국 증시는 여러분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이요, 뭘 추천해도 다 올라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가요? 여건 마련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이제 통시지 좀 보내드릴 수 있나요?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행 지표예요. 이제 좀 나갈 텐데 화면 자체가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이제 제로 영역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로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품이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지금 경고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0.22포인트입니다. 이게 2포인트까지 갔었어요. 이게 10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제로 영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타이밍 올 때쯤에 이제 한 번씩 크게 밀렸던 장이 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럼 미 증시 자체가 거품의 영역에 대해서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한국 증시는 개판 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선방어를 하는 거예요. 금리를 역전 안 시키고.
그게 지금 엘리트들의 생각이에요. 가계 부채를 잡으면서도 이 거품에 대한 방어를 선방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주식을 할 때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 자체가. 왜냐? 어쨌든 간에 외국인의 순 매수량 자체가 극히 떨어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리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금리를 안 올려놓으면 정작 경기 무너졌을 때 방어책이 별로 없어요. 금리를 그때 낮춰서 방어해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거품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계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고민 끝에 결정 내리는 거예요. 역전을 방관하자. 뭐 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꼭 그 한국은행 계신 분들 다 엘리트라고 이렇게 너무 믿지 마시고 엘리트가 항상 잘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못한 경우를 너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전에 2011년인가요? 채권 시장을 6개월 동안 정말 좀 피바람 불게 만드신 분들이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원래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좀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믿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 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스타님들 의견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베스트픽. 지난주 한번 베스트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지 시스템님의 베스트픽. 어떤 베스트픽이 있었나요? 네, 지금 8월 17일자, 저번 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해서 64.78에 대한 매수 라인을 톡방에 쏴드렸는데, 64.78 라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5일 기준으로 이제 저번에 9월물, 기준으로도 드렸었는데, 일단 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매도 물량으로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7, 8 부근가 딱 5틱 정도만 밀렸다가 이제 저점은 7,3에 찍었죠. 7,3에 찍고 나서 저점 매수 포인트 이때 7, 8 기준으로 던지고 나서 지금 이번 주자 기준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로 거의 약 300틱 가까이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살짝 빠지고는 있는데 지금 위에서 지금 67.30 라인 맞고서 빠지고 있죠. 근데 빠지는 이유 자체는 이 앞에 부분에 있던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던 67.43, 43 라인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저항 라인의 스타트는 67.12부터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 이 9에 위치해 있는 만큼 여기서부터 선정을 받고선 빠지는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청산 물량들 좀 던지시면 되고요. 뭐 장기 매수로 지금 해외 선물로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청산 물량을 300틱 정도만 드시고 청산을 하시면 되겠는데, 뭐 ETF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더 장기로 끌고 가셔도 상관없고, 더 오히려 가격이 65 이하로 하락해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3.50 그리고 그 이하에 50틱씩 더 떨어질 때마다 ETF 하나씩 던져서 매수 물량 장기로 넣고, 단타는 이렇게 해서 200대 300대 정도만 드시고선 청산 들어가시고, 이런 플레이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베스트픽에서 한번 알아봤고, 우리 해양스타님은 베스트픽을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 가져오셨다고. 네.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그냥 단순합니다. 네. 이미지 준비가 안 됐나요? 차트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일단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셨네요. 그냥 저는 왜냐면은 이제 수익성 로직을 써요. 5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날 수익성 시스템 로직이 거래, 시스템 거래. 로직 자체 5번 내로 진입하는데 그냥 5번 진입한 거 당일 수익 제일 많이 난 거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갔구나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엊그제 이렇게 진입해갖고 이렇게 청산했다 이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해양스타님하고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 매매 가이드 꼭 한번 받아보시고, 원래 해선물 하시는 분 데이트레이딩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추세 가기보다 데이트레이딩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죠. 이쪽 데이트레이딩 시그널 잘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진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궁서체 같은 얘기 많이 했는데 일단 오늘 민재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를 할 건데요. 우선은 1부에서부터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2시간 동안 함께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우선 오늘 도움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퀴즈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펀더멘탈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궁금한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5분 선별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할게요.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67님, 2271님, 3584님, 7631님, 그리고 1587님까지 5분 오늘 당첨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도 꼭 받아서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스타분들 개인 톡방 그리고 별톡방 통해서 실시간 상담 무료로 가능하십니다.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 3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원하시는 스타분들의 톡방에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은 스타분들과 함께 또 무료로 상담 이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양쪽으로 모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뒤에는요. 1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띄워드릴 거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